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대출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은행이 그 당시에는 1.5에서 2%였죠. 1.5에서 2%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은행이 그 대출을 넘어서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가 넘어서기 거의 직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대출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목표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왜냐면 일단 은행권 자율에 맡긴다 이거 자체가요. 은행권 자율에 맡긴 것을 넘어섰을 때 정부가 말 바꾸지 않고 한 번 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만들어주기 때문인데 그 금융당국에서 내준 지침도 넘어서서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명목 GDP가 떨어지게 생겼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기존 전망 2.4%에 못 미칠 듯. 이게 10월에 발표된 내용인데 왜냐하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만 상승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맨날 정부에서 상저하고 이야기했는데 8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분기 경제성장률을 보고 하향했는데 2달 만에 또 하향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때 예상보다 지금 물가는 더 떨어졌죠. 왜냐면 물가가 1%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1.6%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못했죠. 2% 정도로 예측을 했죠. 2%에서 2% 초반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물가가 지금 막 1.6%까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경제성장률은 2번이나 하향을 했죠. 그러면은 당시에 은행권에서 1.5에서 2%로 대출 한도를 설정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넘어섰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7% 이내로 관리를 하겠다. 4%면 4%고 5%면 5%고 4.5%면 4.5%지 4.7%라는 애매한 저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뭐냐? 그게 한국은행의 명목 GDP 성장률 추산치이다. 근데 명목 GDP는요, 실질 GDP랑 거기에 물가를 더한 게 명목 GDP죠. 왜냐면은 실질 GDP가 명목 GDP에서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물가가 올라가서 자동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다. 그걸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올라간 부분만 실질 GDP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 GDP도 떨어졌어요? 물가도 떨어졌어요? 명목 GDP는 떨어져야 되죠. 당연히. 그럼 지금 4.7%가 아니라 대략 한 4% 초반 정도로 잡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물가도 많이 떨어졌고 예상보다. 그 다음에 성장률 전망치 하향하더라도요. 뭐 0.1%포인트만 하더라도 벌써 0.2%포인트나 떨어진 거죠. 예상보다. 왜냐면은 이 이야기를 7월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예견된 내용이었고. 그러면은 4% 초반 정도로 명목 GDP 성장률을 잡아야 될 텐데 그만큼 하려면 한도가 얼마나 남았냐. 그래서 한도가 조금 남았으면은 대출 중단이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된 것도 보면은 4분기 대출 태도 지수가 굉장한 마이너스로 많이 나왔죠. 전보다 더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소리는 4분기에 대출을 더 쪼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4분기에 대출을 더 쪼이는 건 둘째치고 넘어섰으면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말 5대 은행의 주담대를 보면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92조 4,094억이라고. 그러면 이게 올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9월까지 대출이 집계가 됐죠. 아직 10월이 안 끝났으니까 9월까지 집계된 기준으로 보면 730조 9,671억이다. 그러면은 올해만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5대 은행에서 5.57% 늘어난다. 근데 뭐 대출 총량 이거를 전 금융권이라고 해가지고 막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데까지 다 확대해가지고 대출을 내준다. 요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은행권 그 4.7%를 나머지를 다 은행권에서 늘리겠다. 요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미 대출 규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출
증가한 것을 축소해야 될 시기라는 소리다. 축소하기 위해서는요, 회수 또는 상각이죠. 상매각하면 이건 손실입니다. 요즘에 은행권 이자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자 장사하는 이유가요, 손실분을 대비를 하는 거예요. 매년 손실이 드러나니까. 은행권 이자 장사한다고 자꾸 여기저기서 막 욕해가지고 이자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권에서 지금 예금금리는 낮추더라도 대출금리 올려가지고 이자 장사하는 이유는요, 위기 터졌을 때 대비하는 거예요. 위기 터졌을 때 은행이 터지길 바래요? 물론 우리나라 은행은 대부분이 PF나 이런 데보다는 가계나 기업 부채를 통해서 예대 수익으로 올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더라도요, 상매각이 심해지면은, 손실이 심해지면은 은행이라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로 대출 회수가 크게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출 금리 떨어지면 마냥 좋은 일이 아니다. 은행에서 수익성 떨어지면은 어떻게 나오든지는 뻔한 거고, 은행이 언제 비 올 때 우산 빌려주는 거 봤어요?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빌려줄게 해놓고서 막상 비 오면 뺏어가는 데가 은행이지. 근데 은행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명분이 충분히 생겼습니다. 5대 은행에서 지금 기존 기준인 1.5에서 2%는 물론이거니와 명목 GDP 실제 4% 초반대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전망상.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4.7% 정도 넘어갔다. 은행에서 대출 중단을 하고 대출 축소를 하는 게 아니라 대출 회수를 할 만한 명분이 충분히 있다. 대출 회수가 됐을 때 어땠어요? 지금 캄파넬라님이 2013년에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서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 일부 상환이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2012년에도 있었어요. 거의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난 이후부터는 은행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번지지 않도록 굉장히 칼같이 대응을 많이 했고, 문제는 그때는 기준이 뭐였어요? LTV였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LTV가 70%였다. 그러면은 얘가 8억까지 떨어지게 되면요, 빌려줄 수 있는 대출은 7억에서 5억 6천으로 줄죠. 그러면은 갱신 시기에 1억 4천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당장 떨어졌으니까 당장 회수해라 이게 아니고 갱신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갱신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020년. 내후년에 갱신되는 사람들은 2021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때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 걱정을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 기준은 LTV예요? 아니면 DSR이에요? 둘 다죠. 근데 LTV에서 걸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근데 이번엔 DSR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20년, 21년 이때는 DSR이 본격 적용이 되지 않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20년 당시에만 하더라도 DSR이 50%한 초반 중반까지는 됐죠. 그리고 그 뒤에 DSR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요때 DSR 받는 사람들은 갱신할 때 은행권에서 대출을 회수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많게는 3분의 1 정도까지 회수가 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올해 4분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2019년만 하더라도 요 정도는 됐으니까. 물론 저게 저 정도까지 심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붕괴가 빨라지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저 회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많은 곳들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고 있습니다. 한시적 면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갚으라고. 그리고 올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상승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내년에 대출 규제가 더 빡세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왜냐면은 지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전세대출 DSR 규제에 대해서 실수요자를 고려해서 접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고려는 하지만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처음부터 세게는 안 들어가더라도 전세 DSR 규제를 시작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전세 DSR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
떨어진다고 해서 전세가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대출 회수가 일어나게 되죠. 또 다른 대출 회수가 뭐예요? 역전세다. 지금 역전세 기미가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고 전세 금매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원 같은 데서는 웬만하면 상승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보니까 지금 잠정지수가 이미 9월에 하락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9월에 실거래 된 것들이 보통 지표가 9월이나 10월에 나오는데 지금 10월 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매가격 지수는 아직도 상승하고 있어요? 이걸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거다. 또 한 가지, 이미 KB에서는 서울의 상승폭이 지금 소수점 둘째짜리 때까지 떨어졌고 전국은 이미 하락으로 돌아섰다. 주간에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미 대출 규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 이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출 중단을 더 심화하죠. 4분기. 근데 4분기에도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에 계약한 거래들이 있잖아요. 그 잔금이 10월이나 11월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대출은 늘어나면은 더 축소를 하든지 더 빡세게 잡든지 아니면 심지어 회수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데도 이 와중에 뭐 부동산은 올라가고 뭐 이딴 소리를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빚이 막힌다는 것은 위험자산들이 다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인플레이션 해지를 대비해야 될 때다. 부동산이 실물 자산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자산은 아닙니다. 빚이 많은 자산들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금달러를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IMF에서도 미국의 양털받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가속화 시 한국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산 거품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런 거 없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런 위기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